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주기율표에 있는 광물은 전부 묻혀 있습니다. 쌀 생산량 세계 1위였던 적도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나라 국민 68%가 빈곤층입니다. 하루에 $2도 못 쓰는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반대편에는 자원이라곤 물밖에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문맹이었습니다. 강제로 쫓겨나서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1인당 GDP 9만 달러입니다. 부유함이 독이 되고 가난함이 약이 된 역설. 지하에 잠든 자원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미리 가불에 쓴 청구서였습니다. 오늘은 자원의 저주와 자원 없는 기적, 그 극과 극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 미얀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얀마가 얼마나 자원이 많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석유가 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유 개발을 시작한 나라가 미얀마였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미 영국이 버마 석유공사를 만들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석유보다 천연가스가 더 많이 나는데 이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중국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광물은 더 대단합니다. 우리가 6대 광물이라고 부르는 것들, 히토류 포함해서 전부 다 있습니다. 특히 보석의 나라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급 루비가 나오고 사파이어가 나오고 다이아몬드까지 나옵니다. 농사도 잘 됩니다. 1960년대까지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던 나라가 미얀마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목숨 걸고 미얀마를 점령하려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자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이 이렇게 많으면 웬만큼은 먹고 살만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미얀마는 정반대입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2026년 현재 1인당 GDP가 1,200달러입니다. 세계 150위 수준입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빈곤층이 49%에서 68%로 급증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군부입니다. 군인들이 정치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부가 경제 발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남미나 유럽의 군부 정권들은 그래도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은 추구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한국도 군부 정권이었지만 경제 개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는 자기들 배불리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미얀마 군부가 뭘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동통신회사 갖고 있습니다. 은행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 건설 회사, 광산 회사, 웬만한 돈 되는 사업은 전부 군부 소유입니다. 자원 수익의 70%를 군부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붐이 불면서 카친주에서 채굴이 급증했는데 그 돈이 국민한테 갑니까? 전부 군부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환경 오염으로 태국강이 오염되면서 국제 제재까지 강화됐습니다. 미얀마에는 독특한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버마식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정치와 종교의 결합입니다. 미얀마는 국민 90%가 불교도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소유 아닙니까? 욕심을 버려라. 아무것도 갖지 마라. 군부가 이걸 이용했습니다. 단순한 악행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지적 거세였습니다. 국민들한테는 너희는 불교도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검소하게 살아라. 가난은 전생의 업보다, 고통은 수행이다. 이렇게 세뇌시켰습니다. 국민들이 현실의 고통을 업보로 받아들이게 만든 겁니다. 그 뒤에서 군부는 뭘 했습니까? 히토류 팔고, 루비 팔고, 천연가스 팔면서 초고도 자본주의적 탐욕을 채웠습니다. 기도하는 국민 위에서 계산기를 두드린 장군들. 이게 미얀마의 실체입니다. 군부는 여기에 쇄국 정책까지 더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미얀마는 영국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약소국이니까 외국과 교류하면 다시 식민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970년대에 외국인이 미얀마를 방문하면 24시간 안에 무조건 떠나야 했습니다. 들어올 때 가방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나갈 때 똑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외국 기업은 딱 하나, 독일 스크랩 업체만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팔지 않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인력도 없으니 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군부는 자기들끼리 필요한 만큼만 개발해서 밀무역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군부와 결탁한 소수의 기업가들만 배를 불렸고
일반 국민들은 가난의 늪에 빠졌습니다. 미얀마 GDP 그래프를 1960년대부터 보면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완만하게라도 우상향입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거의 일직선이거나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영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사의 깡패라고 불리는 영국. 왜 미얀마가 이렇게 됐는지 뿌리를 파보면 영국이 나옵니다. 영국은 미얀마를 영국령 인도 제국의 일부로 다스렸습니다. 자원이 많고 벵골만이라는 중요한 바다를 끼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뭘 했냐면 벵골 지역에 있는 인도 사람들을 미얀마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슬람교도였습니다. 미얀마 원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족이 들어왔는데 종교까지 다릅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인데 이슬람 교도가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전략적 방화라고 부릅니다. 영국이 떠난 자리에 항상 내전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 없이는 지배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분할 통치입니다. 다수 민족과 소수 민족을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인도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쪼개놓은 것도 같은 전략입니다.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의 결집을 두려워합니다. 뭉치면 힘이 되니까요. 그래서 갈라놓습니다. 갈라치기가 자원의 저주를 완성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얀마를 점령했습니다. 이때 구조가 재미있습니다. 영국과 이슬람 교도, 로힝야족이 한편이 됐고 미얀마 버마족과 일본이 한편이 됐습니다. 독립 이후에 이 갈등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1960년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됐습니다. 2017년 8월에는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6,700명이 직접 사망했고 10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도망쳤습니다. 2021년 쿠데타 주역들이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대상이 됐습니다. 영국이 심어놓은 분열의 씨앗을 군부가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방 해체 방지라는 명분으로 버마족 대소수민족 갈등을 계속 유도합니다.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면 군부에 대한 불만이 분산되니까요. 100년 전 영국이 쓰던 전략을 2015년에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강대국들이 미얀마의 내전을 은근히 즐긴다는 겁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릅니다. 미얀마가 혼란에 빠져 있으면 자원 가격을 통제하기 쉽습니다. 안정된 정부가 들어서서 자원을 제값에 팔기 시작하면 곤란하니까요. 혼란이 지속되어야 싸게 사갈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 위에서 강대국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원 없는 기적,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1965년 8월 말라야 연방에서 쫓겨났습니다. 독립이 아니라 퇴출입니다. 총리 리커뉴가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닙니다. 진짜 슬퍼서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촌 마을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머리가 아팠던 겁니다. 당시 싱가포르 상황이 어땠냐면요. 국민 절반이 문맹이었습니다. 인프라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로는 말레이시아, 아래로는 인도네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자원이라곤 물밖에 없는데 그 물도 말레이시아한테서 사와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를 내쫓은 겁니다. 싱가포르에 중국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운동에 경도돼서 연방 정책에 계속 반기를 들었거든요. 투표에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60년 후 어떻게 됐습니까? 2026년 현재 1인당 GDP 9만 달러입니다. 아시아 금융 허브입니다. 부패 인식지수 84점으로 동남아 최고 청렴국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리커뉴 총리가 생각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 사회를 만들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빈국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관료들의 부정부패라고 봤습니다. 관료들이 왜 부패하냐? 월급이 적으니까. 그래서 공무원 대우를 확 높였습니다. 2025년 기준 싱가포르 총리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연봉이 2억 원 정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5억에서 6억 원 정도입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22억입니다. 대통령 타르만 샹무가라트남은 15억 4천만 원입니다.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말단 공무원은 어떨까요? 싱가포르에서 공무원이 되면 사회 상위 5% 수준의 월급을 받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우리나라 초대기업 대리급하고 비슷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한화 약 1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엘리트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싱가포르 최고 대학,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의 1순위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청렴은 도덕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부패의 기회비용을 파멸 수준으로 높인 결과입니다. 싱가포르 엘리트들이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부패할 경우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부패하다 걸리면 끝장입니다. 싱가포르에는 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기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문명화된 금융도시 뒤에 숨겨진 전근대적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 기묘한 조합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부정부패하면 태형에, 징역에, 평생 공무원 자격 박탈입니다. 한국처럼 징역 5년 선고받고 집행유예 3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 인식지수를 보면 명확합니다. 싱가포르 84점으로 동남아 1위입니다. 말레이시아 50점, 태국 35점, 인도네시아 34점, 필리핀 33점, 미얀마는 16점으로 세계 170위입니다.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국가라는 주식회사처럼 경영했습니다. 엘리트 관료주의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뽑아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대신 최고의 성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적이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비민주적이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의 본질입니다. 싱가포르는 경제개발도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어촌 마을이었으니까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바다를 계속 매립했습니다. 모래를 사다가 땅을 넓히고 또 넓혔습니다. 거기에 공업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게 법인세를 대폭 낮췄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1970년대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재개발로 들어갔습니다. 공업지대에 투입할 유능한 인력을 키웠습니다. 동시에 무역항을 개발했습니다. 싱가포르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싱가포르가 생각보다 굉장히 남쪽에 있습니다. 적도 근처입니다.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잇는 딱 중간 지점입니다. 무역하기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IT 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행운도 있었습니다. 미얀마가 쇄국 정책을 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전까지 아시아로 오는 비행기는 미얀마 공항을 찍고 갔고 배는 양곤을 찍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얀마가 문을 닫으니까 항공은 태국으로, 선박은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리커뉴 총리가 독립선언할 때 롤모델로 삼겠다고 했던 나라가 미얀마였습니다. 그 정도로 미얀마가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 미얀마가 스스로 망하면서 싱가포르가 혜택을 받습니다. 금융허브로서의 위치도 좋습니다. 미국 은행이 업무를 끝내면 유럽에서 해가 뜨기 전에 딱 중간에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시차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중개 무역하는 곳에서는 금융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허브가 된 배경입니다. 베트남 전쟁 특수도 받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물자 수송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공산화를 막아준 덕분에 싱가포르가 번영할 수 있었다고 로렌스 원 총리가 직접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불행을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영원할까요? 여기서 싱가포르의 위기를 얘기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번영은 지정학적 무임승차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통상 시스템 위에서 장사한 겁니다. 미 해군이 지켜주는 해로 덕분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내 코가 석자라며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로렌스 웡 총리가 취임 연설에서 기념비적인 말을 했습니다. 1965년 리커뉴 총리가 울면서 독립선언을 한 나라가 60년 후 위대함을 이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2차 독립투쟁이 필요하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통상망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자기 파괴지 개혁이 아니다. 미국의 자비로운 패권이 무너지면 싱가포르는 다시 어촌 마을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싱가포르가 가진 자원 없음이 다시 생존의 공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60년간 누렸던 지정학적 프리미엄의 유통기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게 말라카 해협입니다.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서해로 들어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다 이 루트로 석유를 가져옵니다. 한국 석유 70%가 이 길로 옵니다. 중국은 80%입니다. 이 석유 운송로를 누가 지켜주느냐? 미국입니다. 미국 제7함대가 인도양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끝까지 대들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미국이랑 완전히 틀어지면 석유 운송로가 막힙니다. 중국한테는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1대1로가 나온 이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키스탄으로 가서 과다르항을 통해 신장 위구르로 가는 라인을 뚫으려고 합니다. 미얀마를 통해 육로로 가스를 보내는 파이프라인도 이미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에서 신장 위구르까지 열차가 개통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오는 것보다 2주 빠릅니다.
북극 항로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해가 녹으면서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협력하면 말라카 해협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만강 15km만 뚫으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곧장 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청 자료를 보면 세계에서 에너지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이 말라카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대체되면 싱가포르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미국이 지키던 해로가 뚫리고 대체 항로가 생기면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가치는 급락합니다. 싱가포르가 외관상으로는 1인당 GDP 9만 달러짜리 부자 나라로 보이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베개 밑에 시한폭탄이 있는 느낌입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식수가 없어서 말레이시아한테서 물을 사옵니다. 이게 무기화되어 있습니다. 영토 분쟁도 있습니다. 서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영국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나자마자 한 달 만에 이스탄불에서 휴전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엎어졌습니다. 3년 반을 끌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한 달 만에 전쟁을 끝내려던 협상을 깬 게 누구였습니까? 영국입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키이우에 가서 싸워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전형적인 영국식 외교입니다. 약한 쪽을 뒷받침해서 둘 다 힘 빠지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대륙에서 강자가 등장하면 안 되니까요. 영국은 오랫동안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강력한 대제국이어서 동맹을 맺지 않지만 도전자가 나타나면 반대쪽에 붙어서 힘의 균형을 맞춥니다. 현대판 분할 통치입니다. 1943년 카이로 회담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 독립의 조건을 달아놓은 게 영국이었습니다. 처칠은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독립시키면 이 동네가 서로 싸우다 망할 거라고요. 속내는 다릅니다. 자기네 식민지도 뺏기기 싫었던 겁니다. 한국이 독립하면 다른 식민지들도 독립하겠다고 할 테니까요. 러시아에 있을 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을 칭찬하면서 올림픽도 하고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들을 영국이 식민지로 만들었다면 좀 사정이 달라졌을 거야. 반박이 불가능했습니다. 자원의 저주를 제대로 보여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보유국 1위입니다. 3,030억 배럴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생산량은 90만 배럴로 OPEC 12위권에도 못 들어갑니다. 수출액이 4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13만%입니다. 빈곤율 94.5%로 세계 최고입니다. 국민 730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를 처음 보여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원래 상업이 발달한 나라였는데 북해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석유를 팔면 돈 가치가 올라갑니다. 돈 가치가 올라가면 기존에 하던 산업이 안 돌아갑니다. 물가가 오르고 수출 가격이 높아지니까요. 1970년대 이코노미스트가 이 현상을 보고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의 저주 메커니즘입니다. 자원이 있는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자원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잘 삽니다. 호주는 자원이 많아도 잘 삽니다. 노르웨이도 석유가 많이 나지만 펀드를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똑같이 석유가 나는데 실패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분배의 문제입니다. 군부 독재나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면 망합니다. 다른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망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카타르에 갔을 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카타르 국왕한테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다. 자원이 많아서 얼마나 좋으냐고 했습니다. 카타르가 1인당 국민소득 1억이 넘거든요. 인구 350만인데 외국인 빼면 자국민은 35만밖에 안 됩니다. 가스랑 석유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국왕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다. 우리는 자원이 많은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너희는 인적 자원이 있지 않느냐. 인적 자원이 진짜 자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기율표에 있는 자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외웁니다. 공부합니다. 그게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가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기율표를 외우던 한국의 인적 자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소멸 중입니다. 저출산입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 0.72명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땅 밑에 자원도 없고 머릿속의 자원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자원이 넘쳐나는데 군부가 다 빼앗아갔습니다. 싱가포르는 자원이 없었지만 인재를 키워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는
미국 패권의 후퇴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미얀마의 지옥입니까? 싱가포르의 위기입니까? 갈라치기의 뿌리는 깊습니다. 누군가가 갈라치기를 한다면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를 나누고 갈라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손을 잡을 수 있고 언제든 손을 뿌리칠 수 있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자국의 이익 때문입니다. 지하에 묻힌 자원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자원은 아직 축복입니다. 문제는 그 축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복받은 나라라고 자위하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 차갑습니다.